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이 솔직히 오늘 금요일이라 다들 네, 한 주간의 피로를 조금 네, 쉬기 위해서 조퇴하셨을 법한데 네, 연수에 참여하셔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떠신가요? 다들 자, 혹시 채팅창에 채팅 가능하실까요? 오늘 조금 성차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좀 소통하면서 이제 연수를 좀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뭐 전달한다고 해서 변화가 생기진 않거든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아마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나는 거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면 계속 네,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이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개정교육 과정과 이 미래교육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강의를 이제 할 거고요. 근데 이 개정교육 과정의 이제 핵심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OECD 미래교육 나침반이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 활동의 핵심적인 이 학생 주도성 교육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기존에 있는 방법을 바꾸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제가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어봤는데, 그걸로는 불가능한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제가, 4, 5년 전부터 계속 하면서, 네, 제가 이제 터득한, 이 교육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구글 공인 혁신가고요. 제가 이제 어떤 문제점, 교육의 문제점을 생길 때마다 책을 한 권씩 출판을 이제 같이 연구회 선생님들이랑 연구를 해서도 출판을 하기도 하고, 저가 이제 개인 연구하는 걸 이렇게 지금 출판을 하면서 연구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제가 채팅창에, 네, 요 주점 이즈 슬래시 도전한 지쌤, 네, 주소창에, 인터넷 주소창에 치면, 저와 관련된 이제 정보들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음성 잘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채팅창에 음성 점검, 네, 잘 나오는 거 맞을까요?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의 어쨌든 정체성은 저는 정체성이 제가 명확합니다. 공교육 되살리기를 목표로 이제 다양한 도전을 이어가는 교사에서 도전하는 지쌤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을 이제 계속 찾아서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제가 이 5년 전에 혼자 피식 웃었던 일이 있었어요. 미래 교육이 뭘까?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했었는데 핸드폰에 지금 이 QR 찍어서 선생님들 한번 응답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미래교육이라는 말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선생님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 한번 입력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 QR에도 나오는데 잠시만요.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여기 나 보이네요. 네. AI 지금 한 분 나오셨네요. 네. 자, 우선은 1분 정도 시간 드려볼게요. 35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교육하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연상되나요? 세 개를 다 쓰셔도 되고요. 하나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한번 네, 입력해 보시고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저희 머릿속에 있는 이런 개념들을 향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짜서 그거를 이제 구현해 내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미래 교육이라고 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이게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미래 교육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 계속 그걸 추구하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은. 자, 그래서 지금 맨팀이나 화면이 이제 잘 로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보니까, 네, IB 교육도 있고, AIDT, 다양성, 주도성, 개별화, 세계화, 글로컬,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도 이 IB 선도교원으로도 있는데, 제가 IB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연관이 깊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네, 선생님들도 계속 관심 갖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관심 가졌던 거는, 네, 요거였습니다. 저는 미래교육하고 혼자 웃었어요.
1분 뒤도 미래인데, 그럼 1분 뒤 할 교육도 미래 교육인가? 하면서 혼자 피식 웃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뭐야, 미래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가치를 담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미래 교육이라는 용어를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뭐래. 1분 뒤에 하는 것도 미래 교육일 텐데, 이게 정확히 근데 뭐야? 뭘 얘기하는 거야? 라고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미래 교육이 이제 미래에 있을 지금 현재가 아닌 이제 그 시간,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이런 개념을 떠나서 더 깊이 뭔가 다양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웃겼어요. 1분 뒤도 미래 교육인데 이거 하라는 건가? 그러면 뭐 굳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혼자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2, 3년 정도 이 미래교육이 뭘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수업을 바꿔 나가면서 이런 효과를 봤어요. 학생들이 이제 3년 같은 1년이었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주었고, 그래서 3년 같은 1년 학생의 성장으로 이제 증명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미래교육 나침반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제 처음부터 어떤 생각과 고민과 시행착오 속에서 미래교육이 구현됐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과정 속에서 성장했는지가 이 책에 이렇게 드러났고요. 이 학생들이 딱 한 학기 보내고 설문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때 제가 미래교육을 해서, 이게 미래교육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계획을 이제 2월 달부터 세워서 쭉 진행을 했는데 한 학기 끝났을 때 학생들의 소감입니다. 그래서 이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3년처럼 느껴진다라고 한 친구, 뭐 4개월한 시간이 2년이 흐른 것 같다. 근데 이미 1학기가 3년 같았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보면 이 성장과 이런 역량, 이런 것들,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힘들어서 이렇게 시간이 막 오래 지난 것 같다 이런 건 아니고요. 보시듯이. 그래서 이 변화를 만든 그 비결을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미래교로 전환하고 나서 완전 수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신기한 게 어떤 하나에 100일 정도 되면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년에도 저희 담임 선생님 해주시면 안 돼요? 성장한다는 게 뭔지 알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6학년 학생을 맡으면 중학교에 가서 가르쳐 달라. 그래서 뭐 이제 이 학생은 5학년이었어요. 근데 100일 정도 되면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성장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꼭 성장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크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선생님들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제 성찰하고 또 다시 실천하는 부분에서 변화가 나왔고 이제 그 변화를 남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저 스스로 만들었다는 부분이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학기 초 네, 여기 보면 제가 EBS 출연할 때 대환장 파티라는 방송 부적격 용어를 이제 제가 멘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실렸더라고요.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네, 이번에 교실혁명교사 뭐 필수 영상으로 이제, 네, 선정됐다는데, 혹시 EBS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학생이 한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작년에 저희 반이었어요. 작년에 저희 반이었는데, 이 학생이 한 말 인터뷰를 보면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성찰하고 또다시 실천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변화를 남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 제일 뿌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서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기가 변화하고 성장한 거의 주체가 학생 본인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죠.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제 변화인데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지 같이 선생님들 함께 뭐지? 그 비결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교육과정의 목표가 역량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량 개발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측하고 행동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다시 예측하고 행동하고 성찰하고 이 시작점이 행동부터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해봤는데
어? 안 되네? 이건 잘 됐네? 그럼 다음 계획을 세우고. 어떨 때는 계획, 갑자기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행동으로 연결되고 다시 성찰이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시작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습 환경 속에서 어떤 게 먼저 시작될지는 모르고요. 하지만 이 역량 개발의 사이클을 계속 순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선생님들, 요거 한번 채팅창에 치면서, 네, 뇌 학습과, 네, 이 필기를 하면 기억력에 더 좋다고 하죠. 아시죠? 그래서 한번 타자로도 쳐보시고 메모도 해보시면서 이거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하고 행동하고 성찰하는 이 사이클을 수업 시간에, 네, 교육 과정에서 구조화를 어떻게 해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요, OECD 학습 나침반 2030입니다. 네, 러닝 컴퍼스 2030으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미래교육이라는 이제 미래교육이 뭐지? 이 고민을 했을 때가 코로나 시작됐을 때였어요. 코로나를 시작을 했을 때, 근데 미래교육이 뭘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OECD 러닝 컴퍼스를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게 뭔 말이래? 저걸 어떻게 하는 거지? 아무리 봐도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건가? 저건가? 시행착오 속에서, 아, 이거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는데, 이 러닝 컴퍼스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여기 학생 행위 주체성, 학생 주도성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주도성과 이 변혁적 역량, 이 두 가지를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이 학생의 인터뷰 중에서 그 변화를 남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뿌듯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변혁적 역량,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과 그리고 주도성, 학생이 스스로 이 변화를 만들었다라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게 OECD 러닝 컴퍼스는 벌써 나온 지 생각해 보시면 6년 전이에요. 6년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이 21년도에 이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 시안에 6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찾다 보니까 이 미래교육과에서 OECD 러닝 컴퍼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게 뭘까 의문을 이제 갔던 차에, 이거를 보고, 이게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나오네? 라고 해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반가웠는데 맨 처음에는 이 네모칸 안에 있는 걸 보시면 이 역량,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시한 게 여기 뭐 OECD 네, 교육 2030 프로젝트에 나오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1번과 2번이 구분되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학생의 주체성과 관련된 게 바로 여기 성장 마인드 정체성, 목적 의식, 자기 주도성, 책임감. 이게 바로 학생의 주도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변혁적 역량이 바로 목표를 정하고 성찰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변화를 만드는 능력. 이게 바로 변혁적 역량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더라고. 이게 구분돼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 이 코로나가 가속화시켰죠. 거기에 AI까지. 결국은 이런 도구의 변화는 삶의 변화와 직결이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교수학습 확산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이제 보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 방법을 제가 기존에 했던 가르치기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잘 구조화해서 라디오 가르쳐 살짝만 봤자 틀어놔 볼게요. 이게 잘 구현이 안 들어요? 되더라고요. 좀 괜찮죠? 안 됩니다. 제가 열심히 성취 기준에 따라서 학습 목표 적고 아이들한테 계속 학습지 나눠주고 뭐 해도 결국은 이 주체성과 이 변혁적 역량이 이제 애들의 성장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라고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이 방법. 기존에 했던 가르치기 방법으로는 '이거는 구현될 수 없는 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칭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좀 뒤에 이제 예시로 이제 안내해 드리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역량을 함양하는 게 교육과정의 목표로 변화됐습니다. 지식을 잘 전달하는 거에서 이제는 아이들이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 기능과 가치, 이런 태도까지 다 모두 아우르는 이런 것들을 다 함양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주체성과 이 변혁적 역량이 이제 중심이 되는 방법을 할 때 기존의 가르치기론 접근했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칭 방법로의 전환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맞춤법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가르치다, 가르키다 요거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가르키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학생들한테 뭐를 가르키다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가르치다가 틀린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가르키는 이 코칭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내 수업에서 돌아보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면 좋습니다. 자, 이 교육은요, 저희가 가르치게 되면 끌고 가게 되잖아요. 끌고 갑니다. 학생의 주도성이 아니라 선생님에 의해서 계획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식을 약간 주입받고 외우고 뭔가 수행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교육이라는 건 양동이를 채우는 게 아니라 불을 지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속성이 아니라 불의 속성이라는 거죠. 활활 태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 물을 채운다는 거는 그게 완전히 찰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들이부어야 하는 활동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교육들, 기존에 했던 교육들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해서 하나씩 다 부어서 아이들한테 채워주는 느낌의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쉬운 방법, 이 불을 지피는 일. 근데 어떻게 보면 정글의 법칙에 김병만 족장이 막 불을 지피는 일 쉽진 않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쉽진 않은데 처음에 이제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한번 불을 지피는 이 방법이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불 피우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불 피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불을 이렇게 벌써 지금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5개의 불을 막 피우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불을 지핀다는 게 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시를 조금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 팝스 측정은 이제 대부분 지금 4학년부터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이제 코칭의 방식으로 얘를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이거를 이제 변화를 줬는데 그 효과를 보고 좀 제가 깜짝 놀랐던 프로젝트, 첫 번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여기서 좀 요소들을 조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각각의 요소들을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학생 행위 주체성. 학생들이 성장 마인드. 자,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그 마인드를 이제 강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바로 맞은편에 독산성이 보이는 독산선 세마대가 보이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 뒷산에 되게 낮은 산이 있고, 그리고 맞은편으로 독산성이랑 조금 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 성장 마인드와 관련해서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학생행위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요소들을 교육 철학으로 저는 만들어서 학기 초에 그거를 아이들이랑 공유하고 학부모한테도 공유하고 그리고 수시로 그것과 관련된 이제 뭐 문제 사항이 생기면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복적으로. 그걸 저는 철학적 잔소리라고 이제 하는데 놀랍게도 어떤 한 학생이 선생님의 그 잔소리를 못 듣게 돼서 너무 아쉽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해서 책에도 이제 실려 있는데 자, 이 성장 마인드는 아이들한테 선택을 하게 합니다. 너가 어디까지 성장하고 싶어? 그걸 이제 이 아이들한테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너 여기 뒷동산까지가 너의 목표야? 아니면 너는 독산성까지 올라갈래? 아니면 너는 한라산까지 가고 싶니? 아니면 너는 세계적인 산인 뭐 에베레스트까지 오르고 싶니? 너가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를 상상해봐. 그걸 먼저 정하는 게 시작이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학생들이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너가 얼마만큼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 내가 잘하는 거, 내 부족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이 목적의식을 가지게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계획 세운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한라산까지를 목표로 했다라고 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그걸 해내면 이 학생의 주체성이 이제 계속 길러지는 과정 서클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되게 그 OECD 러닝 컴퍼스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이 에이전시 주체성에서 협력적 행위 주체성도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팀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협력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애들이 모듬만 만들어 놓으면 싸우고 해서 아예 모듬을 안 한다. 심지어 짝이랑도 싸워서 그냥 1인 혼자 앉게끔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면 함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활동을 모든 활동 팀 기반의 그런 활동으로 이제 구조화를 해서 그 안에서 학생들이 협력적 주체성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구조화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팀 협의를 하지만 각자 역할을 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팀, 2팀, 3팀, 4팀, 5팀이 있어요. 근데 이 팀도 어떻게 정하는 거냐? 학생들이 이 팝스의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이 있으면 너의 목표가 어디야? 너의 목적의식은 어디야? 성장 마인드 어디까지야? 작년의 등급을 바탕으로 올해 등급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등급으로 이제 지금 보면 목표인 아이들이 인원이 좀 많으니까 제가 1팀, 2팀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3팀, 4팀, 그리고 3등급을 목표로 하는 팀 5팀에서 1팀부터 5팀까지 이렇게 나눠준 거고요. 그 팀원들끼리 같이 이제 협의를 합니다. 협력적 소통 역량을 발휘해서 이 역할을 하나씩 분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운동 시간에 만약에 지미정이라는 학생이 담당을 맡았다 그러면 준비운동에 무엇을 할지 이거를 각자 생각해서 오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이 자기 주도성입니다. 이 시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우리 팀 친구들이 준비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떤 동작을 생각해 와야겠다라고 하면서 준비해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시간에 대한 직접 동작을 정해서 오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한 두 달 정도 진행됐던 프로젝트였는데, 아이들이 이제 연습이 이제 보면, 아, 우리 팀은 왕복 달리기는 다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유연성이 좀 부족하네? 라고 하면 학생들이 역량 개발 사이클에서 예측하고 행동하고 성찰하고 이 성찰을 통해서 예측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코스를 재설정해서 우리는 왕복 달리기 시간을 좀 줄이고 유연성 시간을 더 늘리자라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누가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구조화해 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올해 목표 등급, 하루에 이제 목표 운동 시간, 뭐 실내, 비 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비가 올 때는 실내 운동으로 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실외 실천 이런 확률을 좀 높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 시간, 담당자, 그리고 계획 수정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예측하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면서 실천하고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고, 그리고 팀별로 시간 배분에 따라서 실천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맡은 종목에 운동 프로그램 훈련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한테 보면은 잘하는 아이들만 계속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못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저는 학생들한테 꼭 줍니다. 역할 분배를 꼭 시켜주고요. 책임지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 결과에 따라서 반성을 하는데, 어떤 학생은 악력과 관련된 훈련을 집에 있는 어머니께서 쓰시는 그 밴드 있잖아요. 밴드를 갖고 와서 이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네, 별로 훈련 효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다음 주에 다른 운동 종목으로 이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 보고 부모님께 이제 물어보면서 이런 운동 정보를 하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이 각 그 시간
담당된 시간의 리더로서 코치를 하고 있게 하고 이제 해서 계속 이거를 진행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저희 이제 팝스 할 때 아이들이 이제 2달간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자 이 정해진 시간 저는 이제 체육관으로 아이들을 인솔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지금부터 30분 동안 네, 계획에 따라서 실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관찰을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할 때 뭐 안전사고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이거는 내가 코칭해 줄 수 있겠는데 하는 부분이 있으면 관찰했다가 그 부분을 그 팀에 가서 얘기를 해 주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전체 코칭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 주의를 이제 주고 "잠깐 선생님 좀 잠깐 봅시다."라고 얘기해서 전체 코칭을 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 일은 네. 아이들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멀리서 관찰하고 필요한 순간 피드백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들이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 각자 알아서 연습하고 있고요. 여기는 왕복 달리기 연습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유연성이고요. 각자 순서도 다 달라요. 어떤 운동 연습을 먼저 하는 게 효과적인지 각 팀에서 각 필요에 의해서 각 팀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단히 놀라운 게 이때가 코로나 때라서 아이들이 맨 처음에 측정했을 때 왕복 달리기 100번 넘는 학생이 딱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달을 하고 나서 왕복 달리기 100회 이상이 된 친구들이 1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만든 건 솔직히 교사가 뭐 훈련시킨 건 없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정했고 그러니까 어떤 팀 아이들은 아침에 와 가지고 운동장을 달리고 들어오기도 했어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학생들이 목표를 정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어쨌든 목표한 걸 이루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그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만드는 능력 이게 바로 변혁적 역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르치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런 학생의 주체성과 협력적 행위의 주체성, 그리고 이 변혁적 역량, 그리고 역량 개발 사이클이 이 안에 구조화하게끔 그 전략을 수립해서 네, 학생들한테 기회를 준 거였죠. 자, 이렇게 이제 1년간 했을 때 학생들이 한 학기 했을 때 학생들이 한 학기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2년이 벌써 3년이 지난 것 같다라고 한 이유가 스스로 머리를 엄청나게 썼거든요. 스스로 계획하고 이거 별론데? 그럼 다르게 할까? 친구들이랑 협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성장하는 기회를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팝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ECD 러닝 컴퍼스가 아마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이 바깥쪽에 결국은 학생들이 행위 주체성을 기반으로 이 나침반을 이제 주도적으로 들고 이제 자기가 예측하고 행동하고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한번 가볼까? 이거 별론데? 이 방향 좋았어. 이런 성찰을 통해서 다시 방향을 예측해서 자신의 삶을 어느 길로 갈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친구, 나 선생님, 이런 지역사, 이런 협력적인 주체성을 이제 같이 하면서 결국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웰빙, 2030년에 이 결국은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진짜 가능한가 했는데 정말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 변혁적 역량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주도하에 하는 이런 가르치기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이 변혁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학생들이 여기 안에 있는 3가지 요소를 잘 보세요. 이 변혁적 역량과 관련된 3가지 요소가 이 나침반 안에 있는데 책임의식, 새로운 가치 창출, 긴장과 딜레마 조정이거든요. 아이들이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친구들이랑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요. 이 계획 자체가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그냥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너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너희 모둠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들만의 방법을 찾아서 그걸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변혁적 역량을 해볼 수 있는 시행착오. 이 성공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 실패의 경험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다시 성찰을 통해서 예측해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했던 학생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변화를 남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었다. 이게 바로 이 학생이 이 변혁적 역량을 통해서 스스로의 변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르치기가 아니라 학생들한테 여기 있는 이 OECD의 이 러닝 컴퍼스, 어떻게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방향성을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구현이 되는 걸 보고 저도 아, 이거 만든 사람 천재인데라고 인터뷰했었거든요. 자,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수업과 교육에 녹아들게끔 하고 이거를 코칭이라는 방식으로 변화를 했을 때에만 그 효과가 네,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주로 이렇게 지식을 전달을 했고 학생들은 이렇게 발표를 하는 수동적인 학습자의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교사는 앞에서 이끌지 않습니다. 그냥 방향성만 지시를 해주고, 야, 얘들아, 저쪽인 것 같아.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하고, 아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같이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교사는 학습의 촉진자와 지원자의 역할로,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런 지식과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이 학생이 되는 이런 미래 교육은 이런 가치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AI를 쓴다고 해서 미래 교육을 전환이 되느냐? AI를 활용해서 기존의 방식의 지식 전달의 역할을 한다면 미래 교육은 훨씬 더 멀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AI는 생각하는 능력을 학생으로부터 더 빼앗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단순 지식을 아이들이 습득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AI를 준다면 네, 학생들한테는 더 사고를 방해하는 요소를 네, 아이들한테 투입한 결과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 부분, 지식 가치를 생산하는 이 역할에서 이 AI는 효과적인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교실에서 보면 학생들은 항상 뭔가 바쁩니다. 학생들은 뭔가 저는 해야 될 방향을 간단하게 짚어주고 이걸 왜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걸 하면 뭐가 좋은지, 이 프로젝트를 왜 하는지, 그런 목적의식을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도록 하는 거에 가장 많은 이제 시간을 공을 들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 알게 된 것을 너 근데 그거 어디다 쓸 건데? 어디다 쓸 거야? 근데 그걸 역량을 어쨌든 간에 이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 기능, 그리고 가치 태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발휘해서 이 과제를 해결해 내야 되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협력도 해야 되죠? 네, 그런 게 가치 태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과정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알게 된 내용, 지식과 관련된 것들을 어쨌든 간에 잘 구조화해서 뭔가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지식가치 생산자의 역할로 이제 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AI랑 이런 디지털 요소들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아주는 듯한 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거 활동 지원하고요. 아이들한테 이쪽 방향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제 코칭해 주거나 아이들이 이제 사고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거나 갈등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사고를 촉발하는 이 질문하는 역할, 이런 역할로 네, 저희 역할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업 시간에 보면 학생들은 정말 바쁘고요. 저는 관찰을 하다가 이때 아이들한테 이 말이 필요할 것 같아. 가면 코칭해주고, 질문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잠자는 학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OECD 이제 러닝 컴퍼스가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회의에서 나왔던 이제 이미지인데요. 이 역량이라는 게 이 지식과 기능과 이 가치, 태도, 얘를 종합적으로 이제 아우르는 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량하면 교육에선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가 아니라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을 아이들이 실제 삶으로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어떤 태도로 삶에서 살아가느냐,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제 이 역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러닝 컴퍼스에서는
안에 있는 이 핵심 기초가 뭔지 설명이 안 써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써 있어서 이 그림을 이제 같이 첨부를 했는데, 여기 보면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리터러시. 이건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보실 부분이 건강 리터러시랑 데이터 리터러시입니다. 5가지의 핵심 기초를 제시하고 있고, 그중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이 3가지만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초점을 두고 아이들과 함께 관심 갖고 본 거는 이 건강 리터러시. 제가 학생들이랑 팝스를 하게 하는 학년 같은 경우는 이런 건강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반드시 진행을 하고요. 이런 정서적 건강과 관련된 악기 프로젝트나 아니면 운동과 관련된 이런 프로젝트를 항상 이 핵심 기초에 중심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요. 이 데이터 리터러시는 아이들이 솔직히 정보를 줘도 이걸 해석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가지고 오면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의 맥락에서 좀 벗어나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학급에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요. 이 만들어진 이런 데이터들, 아이들의 설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거를 분석하고 종합하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는 역량개발 사이클의 하나의 요소로서 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교육하기 좋은 거는 디지털 도구들이 활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5가지 핵심 기초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중심으로 선생님들 이 교과의 지식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교과의 지식을 중심으로 했을 때 뭔가 이 성취 기준이라든가 교과의 교과서의 내용을 했는데 변화랑은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학생들의 삶이 진짜 변화하는가? 역량이 성장하는가? 물음표를 찍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관점을 바꿔서 정말 이 핵심 기초를 중심으로 내가 교육과정을 구성을 하면 정말 무슨 변화가 생기나? 이 기초적인 게 정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네, 1년의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요소들이 하나씩은 한 학기에 있게끔 네, 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들 개정 교육 과정의 총론입니다. 네, 교수 학습에서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운영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가르치는 관점으로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솔직히 아이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별 관심도 없고 흥미를 느끼지도 않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교과서를 약간 잘 안 봐요.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역량 중심의 아이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아이들이 계속 계획을 예측하고 계획 세우고 성찰하고 이런 과정을 구조하다 보니까 교과서가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계속 잘 만들다가 교과서가 끼어 들어가는 순간 뭔가 교과서에 나오는 순서에 이끌려가고 아이들이 주도성을 상실하는 걸 이제 목격하고 교과서를 아예 펴지 않고 그냥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가 피드백하는 방향으로 이제 많이 이제 변화를 줬는데 보다 이제 본질에 이제 집중하게끔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이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게 목표고 이 역량 함양을 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을 설계해서 운영한다는 게 총론의 교수 학습의 제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째. 자, 이거에서 5번을 보면 여기 보면 핵심 기초인 이것 중에 3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깊이 있는 학습의 기반이 되는 언어, 이게 문해력이죠. 수리력,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이 핵심 기초인 기초 소양을 모든 교과를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목표는 이 리터러시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 지식을 잘 전달하고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리터러시를, 이 핵심 기초를 학생들이 수업 시간 안에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지? 우리가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있지? 이거를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미래교육 했을 때 떠오르는 이 단어가 만약 AI였으면 네, AI만 생각하고 그 방향성을 이제 저희가 끌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방법적인 거고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이런 핵심 기초를 제대로 이제 함양해서 핵심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게 바로 교육 과정이 돼야 되는구나.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이런 디지털 도구, 저도, 그렇게 젊은 나이가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경력이 벌써 20년이 넘었고, 근데 저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저도 에듀테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듀테크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구글 공인 혁신가까지 이제 되게 된 건데요. 학생들이 종이에 쓰거나 뭐 포스트잇에서 하거나 이럴 때 공유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협력적 주체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다양하게 연결이 되고 피드백이 상호작용이 이제 일어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학습지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실시간 피드백이 불가능해서 저는 이런 요즘 1인 1 디바이스 이제 보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학생들이 지금 보면 5학년 등급이 뭔지 쓰고 여기서 보면 6학년의 목표가 뭐다. 그럼 저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정렬을 통해서 1등급 아이들, 2등급, 3등급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팀을 나누는 거고 목표 코스 그리고 학생들이 날마다 안 한 친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 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변화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스스로 변혁적 역량을 일하는 기회를 이제 줬지만 분명히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하지만 진짜 열심히 해서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제 학생들도 저렇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교사가 목표한 거 이상, 목표는 방향을 얘기했지 그 정도를 얘기하진 않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너가 뒷산까지의 목표를 가지고 갈 거냐? 독산성 아니면 한라산, 에베레스트? 그건 너희들이 직접 정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너희들의 주도적인 계획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것만 하는 거고요. 근데 교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떤 팀은 한라산을 목표로 하는 팀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한라산을 목표로 하는 팀은 거의 비슷한 이 실행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팀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디지털 도구 구글 설문이나 이런 걸로 받은 다음에 이거를 팀을 이제 짜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목적을 이제 거의 비슷한 목적의식, 성장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그럼 얘네들을 한 팀으로 막 묶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들이 균형 있게 모둠을 만든다고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을 이게 넣어서 구조화를 시켜주면 가끔은 저도 그런 구조화를 해요. 이제 잘하는 친구가 못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못하는 학생이 잘하는 학생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구조화를 하는데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목적 의식에 따라서 팀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목표가 높은 팀들은 정말 날개를 달고 자기들이 이제 니네들은 나와 같은 목적, 성장 마인드를 갖고 있어 라고 하면서 계획도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거든요. 제가 지금 학생들이랑 글쓰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이제 한라산을 목표로 하는 이제 한라산 팀, 독산선 팀, 뒷산 팀, 운동 이렇게 약간 이렇게 팀을 약간 아이들이 약간 어리다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제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을 바탕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한라산 팀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팀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4편에서 5편의 글을 쓰는 걸 목표로 삼은 친구들이 같은 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뭐 어느 정도 길이로 몇 편 이상 쓰는 이런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써오면 저는 이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을 시간만 줍니다. 그리고 AI 챗봇을 이제 넣어주고, 그걸 통해서 점검을 이제 받아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만 해주는데, 수업 시간이 없더라도 이게 돌아가거든요. 일주일에 저는 10분을 줘요. 프로젝트 시간에 10분을 주는데 지금 뭐 시작한 지 한 애들이 이제 타자 연습하고 나서 6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편 이상을 쓴 팀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한라산 팀의 학생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독산섬 팀 친구들은 10편 이상, 그리고 이제 뭐 뒷산 팀 아이들은 5편 이상 이런 식으로 각자의 성장 마인드랑 목적 의식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데 협력적 주체성 혼자 하면 솔직히 어렵거든요. 근데 같이 상호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획을 같이 세워서 함께 등반할 친구들을 이제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정말 잘 나아갑니다. 중간중간에 교사는 코칭하고 아이들의 이제 마인드셋을 이제 함양시켜주기 위한 그런 네, 교육적 철학적 잔소리 제가 이게 많이 해주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스스로의 목적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를 이제 저는 이런 걸 바탕으로 분석하고 계획하고 이런 설문, 동료 평가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그걸 바탕으로 너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계획 세워라.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또 오늘 제가 수학 논술형 평가 그 결과지를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노령 요함도 있고 잘함도 있고 매우 잘함도 있고 보통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모둠에서 지금부터 친구들의 이제 같이 내 시험지와 친구들의 이 시험지, 이 데이터를 지금부터 분석을 하고 이 학생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 이 친구들이 나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좀 고민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과제를 한번 정해봐라. 그러니까 그냥 오답 정리해와라가 아니에요. 오답 정리해와라가 아니라 각자 스스로 성찰을 통해서 아, 내가 어느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요거를 조금 도달할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해보게 하고 그리고 친구한테 코칭을 받는 거예요. 교사가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보고 이 친구가 정한 게 합리적이다 괜찮다 하면 응원을 해주고 좀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 너 앞으로 2주일 동안 몇 단원의 문제를 너가 20분 동안 공부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너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너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2주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학생들의 이제 스케줄러라던가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 그래서 나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해보고 이런 과정을 계속 구조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를 내주는 거는 교사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학생들한테 스스로 너가 데이터 분석해봐라. 그거에 따라서 예측해봐라. 근데 애들이 잘 못하니까 친구들이 이게 합리적인 계획인지 서로 피드백 해줘라. 그리고 실천해봐라. 그리고 성찰해라. 계속 이 과정을 구조화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1, 2년 차까지 관심을 가졌고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바로 이 행위 주체성과 이 변효적 역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장적 행위 주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웰빙 2030에 대해서 마지막에 저거의 중요성을 맨 마지막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30 웰빙 2030이 이 OECD 러닝 컴퍼스의 목적이거든요. OECD 이제 교육 2030 프로젝트의 목적이 웰빙이에요. 2030년을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방향. 그리고 잘 살아라, 얘들아. 근데 이게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그게 바로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작년에 깨닫게 됐던 게 이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개인의 역량이 이제 올라가니까 공동체의 역량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이 언제 느끼게 되냐면 제가 1학기 때는 개인 중심의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을 하거든요. 왜냐면 학생들의 역량이 너무 격차가 심해요. 1학기 때 들어왔는데 너무 격차가 심해서 제가 막 대환장 파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 모든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기능과 관련된 팀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그런 기능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이제 각자 세우고 피드백만 서로 주고받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요. 그리고 2학기 때 아이들의 역량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진정한 협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진짜 딱딱딱 해서 딱 모을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학생들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서 이 공동체, 학생들의 성장이 우리 학급 공동체의 성장을 이끌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성장해서 이 공동체가 성장하니까 이게 나를 더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는구나.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2학기 때 이제 처음에는 학생들이 잘 못하는 친구 막 끌어오고 도와줘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인색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저 친구를 끌어올리면 우리 공동체가 성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공동체의 성장이 결국 나의 성장으로 또 이 순환하는 구조. 결국은 나와 이 공동체는 뗄 수가 없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계속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은 개인의 성장은 너희 모든 친구들이든 반 전체 친구들이든 이 친구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 친구들이 잘 역량이 성장하면, 그러면 너가 어떤 수행을 할 때 그 친구들이 하나의 짐이 아니고 발목 잡는 역할이 아니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료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너가 나아가는 거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공동체가 개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들을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결국은 이 개인과 이 공동체 전체가 정말 이 웰빙, 정말 저는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게, 이거를 그냥 어떻게 교실 안에서 구현할까를 고민하고 계속 시행착오 속에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6학년 하면서도 저희 반이 가장 안정화되는 달이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에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대부분의 그 이전을 생각해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달이 11월 말부터 레임덕 현상. 맞죠? 그리고 아이들이 막 3만회 졸업 앞두고 나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주도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이 효과가 정말 의미 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12월 달에 개인도 공동체도 정말 많이 성장해서 너무 좋았다. 아이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여기 이제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양이,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반 아이들이 지금 5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5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글쓰기 프로젝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일주일에 글을 몇 개 쓸 것인지 이거를 정하고, 저는 이제 그거를 구조화만 해줬어요. 그래, 많이 쓰는 목표 있는 애들끼리 같은 팀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 세워서 이제 너희들끼리 이제 나가면 약속을 하고 책임감 있게 그걸 수행하도록 해. 라고 했고요. 리코더 프로젝트. 지금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리코더를 다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제가 5학년 할 때는 리코더를 맨 처음에 진단평가를 봤어요. 1분씩 자신 있는 8마디만 준비해 와라. 그리고 저는 그거에 따라서 실력의 차에 따라서 팀을 나눠줬거든요. 그러면 실력 있는 아이들끼리는 더 실력 있는 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그리고 실력이 없는 아이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곡을 선택하게 되죠. 학생 맞춤 교육이라는 게 이 주도성에 기반을 했을 때 가장 목적에 부합하게끔 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합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영어 선생님이 일주일간 이제 안 계신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교사가 2시간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데, 저라면 이렇게 가르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뭐, 바나나, 뭐, 이렇게 간단한 3학년이니까 영어 처음 시작하잖아요. 정말 이런 단어,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저는 이 언어라는 거는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철자 중심의 어떤 쓰기 중심의 문법 중심의 이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들아, 팝하고에 같이 들어가 보자 라고 하고, 너가 어떤 상황을 떠올리고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를 할 거야. 이 상황에 너가 할 말을 한국어로 적어봐. 그리고 나서 그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듣고 따라서 얘기해봐. 아이들이 이제 1인 1 디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다 헤드셋을 쓰고 각자 소리 들으면서 그냥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외국인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지를 상상해보고 그냥 그거를 계속 연습해. 그러다 보면 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말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영어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인데 그걸 너희들은 다 구현할 수 있을 거야라고 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래? 너희들 이제 또 한번 목표를 정해볼까? 한라산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얘기해봐. 손 들어봐. 그럼 한라산 팀, 독산선 팀, 뒷산 팀 해가지고,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짤까? 그래서 한라산 팀은 보니까 하루에 40분, 30분, 40분 정도씩 매일매일 팝하고랑 연습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뒷산 팀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팝하고랑 30분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을 하고, 서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피드백하는 시간, 아침 시간에 그냥 모여서 너 했어? 어때? 잘했어? 이렇게 해서 서로 상정을 하는데, 굳이 수업 시간이 없어도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코더, 뭐 글쓰기, 팝하고와 함께 영어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뭐 수학이 부족한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너희들의 변화를 만드는 거는 너희들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순간 변화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오늘 시작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 형식으로 네, 그리고 타자 연습하기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이들이 한 180타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구조와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목적의식을 세우고 너의 성장 마인드와 목적의식 어디까지야? 그러면 같은 팀을 만들어주고 협력적 행위 주체성을 바탕으로 같이 그거를 이제 변혁적 역량을 발휘해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목적이 어떤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에 이제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걸 저도 맨 마지막에 깨닫게 됐는데 결국은 조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이제 변화는 변화를 만든다. 제가 이렇게 변화하게 된 거는 솔직히 말해서 교육 방법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제 교육적 관점이 달라진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한참 수업의 방법을 바꿨을 때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하면 좀 뭔가 변화가 생기나? 근데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생기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문장을 이제 듣게 됩니다. 때때로 관점을 바꾸는 것이 똑똑한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제가 선생님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요거를 잘했어요. 사춘기 지쌤을 제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대로 하다간 안 될 것 같아. 미래교육이라는 거는 내가 기존에 했던 방법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학년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고 했을 때 미래교육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삐뚤어져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 관점을 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 관점을 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에듀테크 도구를 배우는 이런 것보다 내가 이 관점, 코칭으로의 관점, 주도성은 어떻게 함양하는 거지? 변효적 역량은 어떻게 아이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지? 이런 관점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하면서 삐뚤어질 거다. 네, 대단히 비판적 사고를 많이 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네.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죠. 21세기의 문맹은 이제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배운 것을 버리고 이게 버리는 거에 저는 좀 방점이 찍히더라고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배웠던 방식을 버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제 21세기의 문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들었을 때 나인가? 라는 이제 반성적 사고가 들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진 않나? 내가 기존에 20년간 했던 교육의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지금 21세기의 문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생각, 성찰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나인가라는 이 문구는 저희 반 예전 학생한테 제가 철학적 잔소리를 이렇게 반복해서 얘들아,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야. 제1의 스승은 나야. 그리고 옆에 있는 제2의 스승 친구들이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그래서 협력해서 같이 나가. 이런 철학적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가만히 있더니 나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약간 빵 터졌는데 그런 성찰적인 반성적 사고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계속 배울 수 있는 사람인가? 21세기 문맹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봤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과 지식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방향성은 이 미래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방법, 바로 이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 이제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이 주체성과 이 변혁적 역량을 이제 선생님들이 강조해서 키워 나갈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보면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잘 가르치는 거에서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 혁신으로의 목적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할까요? 이 방법을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부산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출장이 목적이다. 그러면 SRT 타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출장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그냥 어떤 사이클, 이 체력 단련을 목적으로 가겠어 하면 자전거를 선택해서 가겠죠. 목적이 뭐냐에 따라
분명 이 방법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 기존에는 교육과 완전 히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방법도 이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코칭이라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완전 다른 교육적 목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방법이 변화가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예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변했기 때문에 이 방법의 변화도 같이 이제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시고 결국 이거는 결국 아까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서 되게 중요한 게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이 강조하는 역량이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삶과 통합돼 일어나는 총체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맨 처음 들었을 때 뭐야? 교사가 신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교사는 신이 될 수 없는데 계속 어떻게 학습자도 한두 명도 아니고 이 학생들을 총체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이제 제가 삐뚤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약간 비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더 심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춘기 감성을 막 끄집어 올리자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래? 이 방향성이야? 그러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이 학생이 무엇을 아는가 보다. 그러니까 너가 뭘 아는지 지식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지식적인 부분을 이제 계속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이런 기능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무엇을 실제로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에는 이 가치 태도도 들어갑니다. 어떤 게 도덕적인 행동인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초로 실제로 너가 이거를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고, 이제 문제 해결 역량, 이런 것들 이제 비판적 사고 역량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초점이 되는 교육으로 이제 변화라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사춘기 감성. 선생님들 사춘기 때도 다 사춘기 없이 보내셨죠? 네, 훨씬 더 삐뚤어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실이라는 이 공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공간 혁신 이거 관련 학교시잖아요. 근데 이 공간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을 했을 때 이 교실이라는 곳이 결국은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가르치는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가를 중점을 준다고 하면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경험의 장으로의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실제로 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가를 그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2022 개정교육과정, 미래의 역량함양 교육과정의 이제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됐고 그리고 결국은 아, 그래, 좋았어. 그래, 이 교실이라는 공간에 대한 가치를 내가 한번 재창조해보자.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경험의 장으로 그래 변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라면 학생들의 총체적 삶의 변화, 이 학생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되는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정의를 이제 내리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데? 라고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봤던 거예요, 저는. 자, 그러다가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는 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애들은 변하지 않지? 이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원래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다른 책을 이제 메모한 걸 읽다가 이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아, 내가 까먹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결국은 이 사이먼 시넥이 이 테드 강연에서 했던 골든 서클 이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 what, how, why 순으로 접근하는데 이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은 why부터 접근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인가? 이때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나인가? 이 고민이 이제 물음표를 찍어본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러면 안 돼. 인땡스쿨에서 오늘 뭐 할 거 없나? 그 무엇을 찾아서 쇼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뭐 좋은 자료 없나? 무엇에 이제 초점을 두고 그리고 나서 약간
수행을 하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아, 나도 그냥 대부분의 사람이구나, 라는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의 삶의 총체적인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 변화를 만드는 게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의 목표인데, 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학생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 Y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래, 좋았어. 그 Y부터 내가 생각해 보겠어. 라고 하면서 이 Y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거 왜 하지? 이 지식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왜 가르치는 걸까? 너는 왜 지금 이 단원을 가르쳐? 너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야? 계속 저한테 스스로 질문을 계속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거 솔직히 저 하나도 바꾸기 힘들어요. 저 하나 바꾸기 힘든데 저희는 어쨌든 간 학생들의 삶을 바꿔야 되는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소명을 가지고 지금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Y를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과정에 제가 뭔가를 깨달았냐면 이상하다. 나는 계속 생각하면서 했는데 왜 변화가 생기지 않지? 뭐가 문제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저를 계속 Y에서 멀어지게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교사들은 항상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무엇을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칠까? 수업 내용과 방법에 대한 거에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저도 모르게 계속 무엇과 어떻게, why가 아니라 how하고 what에 초점을 두고 제 생각이 계속 그쪽으로 수렴하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방향이 내가 관성인 거죠. 기존에 했던 대로 계속 저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질문이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내가 기존의 교육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해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질문이 필요하다. 내 머릿속에 내가 계속 떠올릴 질문이 뭘까? 라고 해서 저는 이 질문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어떤 기회를 줄 것인가? 학생들한테. 미래 사회에 학생들을 준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 어떤 기회를 내가 줄 것인가? 이 질문으로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교육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전에는 계속 이상하게 벽에 막힌 것처럼 계속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관점을 바꾸는 질문을 각자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학생한테 어떤 기회를 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한번 수업을 돌아보고 계획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떤 기회를 줄 것인가, 이 Y 목적에서부터 이제 초점을 두고, 제가 요즘은 이 모둠 활동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이 모둠은, 능력 차이에서 잘하는 학생, 그리고 이제 보통 학생, 부족한 학생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를 해서 하는 팀 프로젝트가 있어요. 특히 이런 거는 수학 시간에 써요. 수학은 확실히 잘하는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못하는 친구를 계속 끌어주고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수학 시간의 모든 구성은 이제 항상 이렇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잘 못하는 학생한테 어떤 기회를 줄 것인가. 저는 이 모든 활동을 보면서 이때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냐면 계속 왜 잘하는 학생들이 대화의 80%의 얘기를 다 하고 있지?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시던가요? 대부분 잘하는 학생들이 주도하잖아요. 뭐 리더 좋아요. 리더도 좋고 좋은데 그 학생이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 대답을 하고 약간 이런 게 불편했어요. 어느 순간 불편해서 이 잘 못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 이 학생한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 그 고민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규칙을 아이들이랑 이제 정했어요. 어떤 규칙이냐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토의해봐라 하면 항상 요 친구부터 발언권을 줍니다. 이 친구한테 얘들아, 이 친구는 너희들이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기회가 필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가 먼저 말할 수 있는 순번, 번호의 이런 것 약속을 좀 정하고 싶은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은 모둠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모둠에서 이야기하세요. 제가 뭐 얘기하고 뭐
같이 이제 뭐 풀어보세요. 그럼 이제 모둠에서 설명해보세요라고 하면 발언권이 가장 많은 연습이 필요한 이 학생한테 먼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생한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질문을 바꿨더니 뭔가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역량인 거거든요. 학생들이 협력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이랑 이 장면이 대단히 연관돼 있고요. 공동체 역량이랑도 대단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서로에게 기회를 주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관점의 변화가 또 다른 이런 변화, 이런 질문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로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공간 변화. 저희 이제 학생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왜냐면, 1인 1 디바이스가 이제 있고, 근데 이제 같이 작성을 했어요. 자리에서 이제 어떤 과제를 주어지면 각자 작성하고 이거를 서로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니, 같이 이거를 놓고 볼 수 있는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장면으로 약간 다 이제 약간 이게 약간 땅바닥 인생이라고 할까요? 이런 장면으로 계속 펼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크롬북을 이제 일렬로 쭉 어떻게 보면 이제 커피숍에서 보면 일렬로 이제 창가를 보면서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스탠딩석이라던가 약간 이런 공간이 있으면 학생들이 잠깐 가서 같이 서가지고 작업하면서 뭔가 공유하고 같이 작업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기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들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도구들, 그리고 디지털 도구들이 이제 잘 효과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들,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협력적 소통 역량, 그리고 이 협력적 이제 행위 주체성, 이런 공동체 역량, 이런 역량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디지털 도구를 어쨌든 중심이 돼서 이 도구가 결국은 이런 수업의 모습을 바꾸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공간의 변화도 이제 필요한 거죠. 선생님들도 어쨌든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변화는 변화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의 흐름을 타고, 어,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타다가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닷을 내리고, 정착하고, 소신 있게 나가는 거 정말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달라진 게 뭐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러 나가면 선생님들을 이렇게 항상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들, 2015 교육과정 이제 끝나가잖아요. 올해까지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목표가 뭔지 혹시 아세요? 근데 대부분 95% 선생님들이 대답을 못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목적을 모르는데 거기까지 도달한 사람은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도 솔직히 너무 어려워서 망했다라고 이제 날개책 쓰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AI가 그래도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역량 중심이에요. 2015도 역량 중심이었고 2022도 역량 중심입니다. 이 핵심 역량 중심이고 여기서 약간 바뀐 건 이 의사소통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바뀐 거. 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근데 협력적 관계, 협력적 행위 주체성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해 보시면 협력의 관계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구나. 아이들이 협력하는 방법을 정말 모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저도 했던 실수가 이거였어요. 아이들이랑 제가 이제 잘했던 프로젝트가 온책 읽기 프로젝트를 했는데 한 학기에 50차시의 프로젝트 재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온책 읽기 프로젝트의 목적은 결국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평소에도 읽는 독자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성공인데 이 온책 읽기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느냐? 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을 이제 많이 해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과학의 날 행사를 생각을 해보면, 과학의 날 행사가 요즘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었냐면, 과학 관련 키트를 삽니다. 그리고 나눠줍니다. 만듭니다. 재밌게 놉니다. 얘들아, 어땠어, 소감? 선생님 재밌었어요.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교사들이 그리고 이 교육과정에서 놓쳤던 부분이 결국 활동 중심의 교육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재밌었어요가 대부분 활동의 소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성을 하게 되고, 아, 이게 지금 커다란 문제구나.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오게 된 개념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도입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사례가 아니라 이 개념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개념을 바탕으로 이게 삶에서 이거를 전이시킬 수 있는지 이거를 바탕으로 하는데 솔직히 여기서는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깊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해도 제가 2~3시간 강의를 나가는 건데 자 우선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던 그동안의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의 활동이 이게 좀 잘못됐구나. 아이들이 정말 이해했는지 그거를 중심에 두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2 개정교육과정 깊이 있는 학습을 이제 얘기하는데 3가지를 얘기를 해요. 삶과 연계한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학생들이 아까 역량개발 사이클 있잖아요. 예측하고 행동하고 성찰하고 예측하고 행동하고 성찰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학습으로의 평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이들이 과정에 대해서 성찰을 통해서 예측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기서 구조화가 지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3과 연계한 학습. 여기 보면 어떤 선생님들이 아니 이거 체험학습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체험학습이 아닙니다. 이 3과 연계한 학습이 이게 내용을 습득하고 적용 실천, 내가 개념을 이해한 것을 실제 상황의 맥락 속에서 이거를 전이시켜서 실제로 이걸 아이들이 할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교과 간 연계와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요. 나 사회랑 국어랑 합쳐서 프로젝트 만들었어. 그러면 교과 간 연계랑 통합이잖아.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의 핵심은 2015는 활동 중심이었어요. 활동이 겹치는 게 있으면 그걸 그냥 같이 통합해서 했거든요. 근데 2022는 활동이 핵심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개념이에요. 만약에 갈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한다고 하면 사회에도 갈등의 개념, 도덕에도 갈등의 개념 이것이 있고 그 개념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구조화해서 실천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는 개념 중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쨌든 이런 역량 구현이 목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 방법적으로 활동에 빠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게 개념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량개발 사이클, 성찰, 이거를 계속해서 학습으로의, 그 평가, 이 과정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핵심 아이디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선생님이 이게 뭐야?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십니다. 여기 보면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를 지향하고 각 교과목의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지식 이해가 하나고요.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하나예요. 이렇게 묶어져서 3가지. 근데 요거 선생님들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아까 역량의 그 세 요소잖아요. 그 역량이 지식과 그리고 기능 그리고 가치 태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나침반 바늘이. 그 3가지예요. 결국은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이런 역량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학습 경험을 설계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핵심 아이디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강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강론 앞에 핵심 아이디어가 영역을 아우르면서 교과 간 통합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일반화예요. 저는 이 일반화를 이해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제가 이제 그 평가 AI로 날개를 달다를 책을 이제 쓰게 된 이유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망했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은 덜 망하게끔 조금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이랑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모여서 1년간 진짜 되게 힘들게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일반화라는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핵심 아이디어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에 초점을 부여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갈등이라는 개념을 사회과에서도 도덕과에서도 이 개념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교과 간 통합을 바탕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그 일반화할 수 있는 이 내용
선별하는 게 교사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보면 강론에 각 영역별로 아래 핵심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어렵죠. 솔직히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여기 3학년 선생님들은 뭐 이 정도는 뭐 학생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학생들이 이 정도는 아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단히 놀라운 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핵심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얘는 하나의 방향성이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재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개념 기반 교육과정, 저는 약간 사춘기 감성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저거 유행 아니야? 열린 교육처럼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이 유행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졌고, 유행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 곡선을 보고, 이 유행이 될 수 없구나. 시대적 요구구나. 사회적 변화 필요성의 당위성으로 들어온 거구나라는 걸 이제 저는 이 곡선을 보고 납득을 했는데, 자, 지식 2배 증가 곡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100년 전, 여기 보세요. 20세기 이전에는 인류의 지식이 2배 되는데 1세기 100년이 걸렸대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우리 지구상에 있는 지식이 2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운 지식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살은 거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쯤 말경에는 25년으로 이게 단축됩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이런 지식들이 25년 정도 되면 2배가 되더래요. 그리고 오늘날 13개월로 단축되고 있고, 그리고 2030년에는 막 이런 식으로 늘어날 것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식 중심으로 가르치기를 했을 때, 이 학생들이 과연 미래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중심의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이제 역량 중심으로 그런 행동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학습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 그리고 너무 많은 지식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 지식인지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다양한 사식들, 지식들을 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개념 중심의 교육 과정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초등학교 때 이 글을 쓰면서도 그랬지만 초등학교 때 저를 대단히 칭찬했어요. 내가 대단히 초등학교 때부터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었구나. 왜 그랬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 어느 순간에 시험 준비하면서 대단히 짜증났던 경험이 있어요. 뭐였냐면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쓰시오. 6.25 전쟁의 그 진행 과정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순서대로 쓰시오. 외워서 썼거든요. 외워서 썼어요. 그런데 외워서 썼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근데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 이거 왜 하지? 그 장군 무슨 상륙작전 이런 것들 인천 상륙작전 언제야? 이거 누가 했어? 이런 장군의 이름이 누구야? 어떤 작전 이름이 뭐야? 이런 지식을 엄청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공부하면서도 아니 근데 이거 어디다 써?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다 6.25 전쟁이라는 주제 하위에서 그런 사실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가르쳤고 이거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받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전이가 되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쓰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념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라는 개념, 갈등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그 전쟁이 갖고 있는 속성, 전쟁이 갖고 있는 갈등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속성을 아이들이 탐구하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6.25 전쟁, 무슨 전쟁, 무슨 전쟁 이런 것들을 다양한 사실들을 배우고요. 전쟁이라는 거는 공통적인 속성이 이런 거네. 보니까 땅이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보니까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또는 종교가 원인이 돼서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개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야, 지금 어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대 라고 하면 아이들 머릿속에 저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가? 종교적인 건가? 이런 식으로 보다 개념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몇 년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개념 중심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걸 탐구하다 보면 이 전쟁의 원인은 다양하다는 걸 아이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원인, 그리고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양한 인권이 침해되잖아요. 그래서 전쟁과 이 인권의 관계, 전쟁은
어쨌든 그런 건 아닌 사람. 인권을 침해한다라는 일반화를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 전쟁 이런 러시아 전쟁을 이렇게 그 안에 사진이나 이런 것도 보지 않아도 아, 저 나라의 국민들이 지금 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QR코드 이거는 선생님들 찍어서 그 챗봇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수업이 어떤 식으로 이런 이게 지금 지식의 구조거든요. 개념 기반 개념 기반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에릭슨의 이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그럼 우리가 개념 중심, 일반화 중심의 이제 수업으로 바뀌면 네, 어떻게 변화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주제와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귀납적 탐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개념과 이 일반화를 이해할 수 있게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핵심 아이디어 중심이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은 두 번째, 이 탐구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 정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학생들한테 했는데 어떤 친구가 저희 반에 느린 학습자 친구가 선생님, 근데요, 의자도 개념이에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의자는 개념이 아닌데? 아니, 근데 그렇게 답해 주기가 좀 그랬어요. 그때 한참 이 질문에 꽂혀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봐. 선생님 조금 더 이거는 생각해 볼게. 이게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지 잠깐 선생님이 정리가 필요하니까 선생님 내일 설명해 줄게 라고 하고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자, 이게 지금 귀납적 탐구를 기반으로 여기 보면 탐구 질문 중심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념 기반 교육과정과 탐구 중심 교육과정이 합쳐져서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 이제 지금 되게 핫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관점인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교실에 있는 의자를 한번 보세요. 학생의 의자가 있어요. 애들한테 관찰을 시킵니다. 얘들아, 의자를 한번 봐봐. 뭐가 보이니? 선생님, 뭐, 나무로 되어 있고요. 뭐, 쇠로도 되어 있고요. 등받이도 있고요. 어째고 저째요. 아, 그래? 그럼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의자랑 둘이 한번 비교해 볼까? 그럼 선생님이 가진 의자, 이 둘 다 의자인데, 그럼 이 두 의자의 공통적인 속성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의자는 쇠는 없네요. 아, 선생님 의자랑 저희 의자의 공통점 보니까 의자라는 거는요, 다리가 있고요, 앉는 데가 있고요, 등받이가 있어요. 라고 이제 아이들이 고차원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그럼 교사는 여기서 다시 어떤 사고의 폭과 깊이를 더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탐구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그런데 너희들 운동장에 있는 저 의자 있잖아, 벤치. 저것도 의자인데, 저기는 좀 등받이가 있던가?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아니요 선생님 생각해보니까요 의자는요 저런 의자까지 생각해보니까 의자라는 건 다시 애들이 이제 고천저착으로 의자라는 거는 앉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다리가 있어요 라고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자의 본질적인 속성만 가지고 남기는 거예요. 그럼 교사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선생님 있잖아 어디 이제 좌식 의자 있는 식당에 갔는데 다리가 없는 의자도 봤는데 너희들 못 봤어? 아 맞다 선생님, 다리 없는 의자도 봤어요. 여러 사실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의자에 대한 공통적인 속성을 이제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선생님, 의자라는 거는요, 앉는 곳이 있으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교사가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그러면 앉을 수 있는 거면 말과 소도 의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요, 선생님. 개념이 잘못됐다는 걸 애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요, 선생님. 앉을 수 있는 도구요. 앉을 수 있는 도구가 의자예요. 라고 하면서 결국 개념적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탐구 질문 중심으로 아이들이 깊이 있게 이해를 통해서 뭐 과거에 있는 의자 사진을 봐도 지금 얘들아 이거 의자야? 라고 물어보면 의자예요. 다른 나라 의자를 봐도 이 의자예요. 제가 쉬운 예를 질문으로 드렸지만 전쟁이라던가 다양한 이런 개념, 주제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이런 탐구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러닝 컴퍼스를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에서 근데 뭘 깨닫게 됐냐면 교사의 행위 주체성과 교사의 변혁적 역량이 없으면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미래교육 나침반 책을 이렇게 미래교육 모형을 이렇게 책에 앞에 표지에 넣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학생만의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학생의 러닝 컴퍼스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그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 미래교육 모형이 교사와 학생 둘 모두의 행위 주체성과 교사와 학생 모두의 변호적 역량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미래교육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찰나에 지난달에 5월 30일일 거예요. 근데 OECD에서 드디어 교수 나침반 티칭 컴퍼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수 나침반과 이 OECD 학습 나침반은 함께 교육의 미래를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구성한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교사를 역량 있게 만드는 게 미래를 실현하는 핵심 투자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원문을 이제 번역하면서 중요한 것만 몇 개 넣었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각각의 요소들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러닝 컴퍼스보다 좀 더 복잡하죠. 근데 역시 이 웰빙. 근데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환경적 웰빙이 추가됐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제가 학생들한테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 그리고 저는 도전하는 시스템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회와 도전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게 대단히 재밌는 개념이에요. 이 닷. 제가 변화를 바탕으로 이 닻을 내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내면의 닻인데 솔직히 휩쓸리고 흔들리기가 너무 쉬운 상황입니다. 교사들이 솔직히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이거를 우리가 정말 묵묵히 이거 나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게 고민되는 지점인데 여기에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면의 닻을 내려야 된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존재, 소속감, 되어감. 이게 바로 성장이거든요.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가 이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지금 선생님들이 여기 와서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비커밍인 거죠. 그래서 성장과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질문 던집니다. 이 나침반을 고정할 것인가, 잃어버릴 것인가. 휩쓸리게 되죠. 이 나침반이 어느 방향이다! 라고, 이 방향이 맞아! 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이 안에서 시행착오 속에서 묵묵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저희가 이제 휩쓸리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런 자기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건 생략하고 맨 마지막 요거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학습 생태계 보트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트가 보면은 다 같이 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재밌게 본 건 이 나침반을 해서 망원경을 보고 뭐 비전과 방향성을 향해서 어쨌든 가고 여기 닻을 내리고 그다음 여기는 AI 보이시나요? 이 로봇. 자, 에듀테크 AI 등 이 기술 기반 학습이 아예 대놓고 AI가 파트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2022 개정교육과정 망했다 맨 처음에 개념 기반이 너무 어렵거든요. 일반화 하나 이해하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 AI가 정말 효과적으로 제가 그래서 챗봇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이유도 그리고 이번에 또 탐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AI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선생님들이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해서 이제 집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바로 이 AI가 저희의 그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같이 이제 동반하는 관계구나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변화의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변화에 끌려갈 것인지, 변화를 이끌고 갈 것인지,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좀 삐뚤어져야 됩니다. 사춘기. 네,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사춘기 감성 장착하시고, 한번 변화에 끌려갈 것인지, 변화를 이끌고 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미래교육 나침반의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제가 이 여정을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파랑새를 생각해 보니까 이 파랑새는 가까이 있어. 저는 옛날에 파랑새 읽었을 때 행복은 가까이 있는 거야.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도성에 기반을 두고 뭔가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나서 이 파랑새를 떠올려 봤을 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주인공들이 행복을 찾아 떠났기에 진정 자신이 행복한 곳이 어디인지 깨닫게 되었다가 아닐까? 라는 결국은 깨달은 거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던 거는 결국은 여행을 떠난 주도성,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경험, 결국 그게 가장 핵심적이지 않았나. 그게 바로
에이전시, 네, 행위 주체성과 변효적 역량에 기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도 이렇게 만들었고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런 작은 도전이 모이면 어쨌든 교육이 바뀝니다라고 해서 선생님들마다 나다운 교육의 길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거나 하는 게 있으면 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이 없죠. 탐구 질문 중심이라니깐요, 선생님들. 네, 질문하셔야 돼요. 어색하죠, 질문하는 거. 네, 좀 삐뚤어지십시오. 내가 안 하던 거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즘은 탐구 질문과 이 일반화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회의 들어갈 때 제가 질문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일부러 좀 더 그랬어요. 뭔가 새로운 걸로 변화를 만들려면 "이거 진짜 그래요? 정말 이게 맞아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건 안 돼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어 뭐 교장 선생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그냥 쪼끔 더 선생님다운 네 교육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네 선생님들만의 사춘기 감성을 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이제 주말을 즐기세요.